제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이 유튜브가 도대체 왜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만들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존의 유튜브는 동영상 재생 시에 기업 광고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2분 정도인데 이 광고를 다 봐야만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죠. 광고를 이용자가 끝까지 시청했을 경우 광고주는 유튜버에게 광고료를 지불하고요. 이용자가 끝까지 광고를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거 유튜브는 이용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끝까지 동영상을 보도록 강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튜브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냐? 이게 핵심입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책 구글처럼 생각하라는 2016년 선보였으나 여전히 흥미로운 기업의 사례를 담고 있는 이승윤님의 저서입니다. 책에 서술된 기업 이야기를 담다 보면 현재는 기업 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9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저서이다 보니 좀 더 접근이 쉽게 최근 사례를 더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구글의 경영 철학과 사고방식을 통해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단순한 IT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사고방식, 혁신적인 조직 문화,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옛날에는 TV나 신문처럼 상대가 나에게 일방적인 광고를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고 스스로 나를 띄우고 광고해도 익명성이 기반된 디지털 시대에서는 오히려 혼쭐 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근한 기업들의 잘못된 사례와 좋은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10여 년 전 현대자동차는 신형 제네시스를 홍보하기 위해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실시했는데요. 그 호응도에 따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한 평범한 SNS 마케팅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예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우스의 바람기가 내게 오듯 내가 반했다. 시크하고 쿨하던 내 얼굴에 스리슬쩍 미소가 떴다. 자화자찬이 과한 듯한 이 글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내놓으라는 형태의 이벤트였죠. 반응은 이랬습니다. 제네시스에 또 물이 새네요. 내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시속 80km로 박아도 에어백이 안 터지네요. 스스로 호구 인정하셨네요, 호객님. 물이 샌다는 산타페 논란으로 광고와 연결해 비꼰 것이죠. 이 댓글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서 인기를 끌었고 이러한 반응에 당황한 현대자동차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조롱하는 댓글은 끊이지 않는 실패한 이벤트였죠. 맥도날드도 해시태그와 더불어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써달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맥도날드는 트위터 게시판에 매일매일 맥도날드에 가면 질 좋은 맥도날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냥 맥도날드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자화자찬 격의 예시를 들었네요. 당연히 반응은 좋지 않았고 2시간 만에 맥도날드는 이 캠페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업도 실수를 합니다. 이건 옛날의 사례고 최근 사례로는 영어 스피킹 서비스 스픽이 대표 몰래 만든 계정이라는 컨셉으로 스레드에서 10만 팔로워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대기업이 고수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롯데헬푸드의 가나 초콜릿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때는 대기업 직원이 정말 회사 몰래 계정을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으로 진정성의 의심과 컨셉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했고 가나 초콜릿은 재빠르게 계정을 삭제했죠. 이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기존의 방식과 카피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형태의 전통적인 광고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자신의 해석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많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든 소비자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개개인의 자율성을 토대로 해석되며 그에 따라 디지털 세상은 정답이 없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어 더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형태가 청개구리 심리를 더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이 유튜브가 도대체 왜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만들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존의 유튜브는 동영상 재생 시에 기업 광고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2분 정도인데 이 광고를 다 봐야만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죠.
광고를 이용자가 끝까지 시청했을 경우 광고주는 유튜버에게 광고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끝까지 광고를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거 유튜브는 이용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끝까지 동영상을 보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전략을 빠르게 바꿨죠. 이제 보고 싶은 영상을 재생했는데 기업 광고가 나오더라도 5초만 참으면 버튼으로 광고를 건너뛰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유튜브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냐 이 말인데요. 소비자 심리학자 에드바드와 그의 동료들이 2002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강제적인 노출 광고가 자신들의 광고를 볼지 안 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낀다 말했습니다. 즉 강제 노출 광고가 강한 반감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유튜브라는 기업으로 옮겨지고 그럼 그런 기업의 광고를 의뢰한 회사도 데미지를 받고 그 상품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디지털의 우리는 현실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여기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곧바로 나를 침해한 대상을 찾아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끄려던 그 순간 어머니가 너 게임만 계속 할 거야? 라고 야단을 치면 오히려 나 이렇게 계속 살다 죽을 거야 라고 답하고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 심리, 이게 바로 반발 심리라고 해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형태인 강압적인 소통 방식에서 광고를 볼래 안 볼래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게 되면서 유튜브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 겁니다. 오히려 선택이 가능한 이 기능을 소비자들은 좋아했고 광고주에 더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광고를 자발적으로 보기도 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튜브는 지금 회사 가치가 584조 원이 되었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성 공용 화장실 소변기에 다음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주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이런 멘트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오히려 변기 아래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면 소변기 밖으로 튀는 것을 무려 80%나 감소시켰다고 해요.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소변기 자체에 게임적인 요소를 넣는 거죠. 국내 덕평 휴게소에서 실행한 소변의 양과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이용자가 정확하게 조준할 경우 높은 공격 수치를 얻어서 다른 소변기를 이용하는 사람과 경쟁하는 게임을 만들었단 말이죠. 1993년 DVD 사업을 설립한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는 초기 아이디어는 DVD를 온라인 대여 후 우편으로 보내자는 신통치 않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죠. 모두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DVD는 대중화되지 않아. 누가 빌려 보겠냐고. 이후 렌탈 모델에서 작게 시작했고 작은 실험 등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A와 B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데에 몰두했어요. 2000년대 당시 세계 최고의 비디오 대여 체인 회사인 블록버스터에 5천만 달러에 팔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당했죠. 블록버스터는 애초에 마크 랜돌프의 회사를 경쟁자 선상에도 올려놓지 않을 정도로 성인이 꼬마를 보듯 여겼습니다. 모두가 불법 다운이 가능한 OTT 시대로 변하면서 여기저기서 공짜로 볼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에 길들여진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좀 더 독보적인 콘텐츠들을 선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되 소비자들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회사의 시스템 속에서 얻는 이익이 불법으로 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득시킵니다. 공유를 억압하지 않고 동시에 2명이나 4명 정도의 접속을 허용합니다. 어차피 아이디를 돌려 쓸 거라면 좀 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히려 돌려 쓰는 행위를 막지 않고 서비스화한 거죠. 이들은 단순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성장했고 2024년 4분기 기준 3억하고도 163만 명의 회원을 돌파했고 2010년 파산한 블록버스터와는 다르게 10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만들어낸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상륙하면서 그 누구도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누가 시청할 건지 묻습니다. 이는 같은 아이디를 이용하더라도 시청 패턴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해 개별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결국 이 DVD 렌탈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나의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한 나만의 동네 비디오점을 갖도록 했죠. 내 취향을 스스로 찾아준다? 공짜에 길들여진 소비자가 넷플릭스에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된 거죠. 나아가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모든 기기에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입니다. 왜 구글은 기본 검색 엔진 세팅으로 애플에게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줬을까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기본 검색
검색 엔진들, 구글, 야후, 빙 등의 주요한 엔진들 중 하나로 세팅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다만 첫 세팅이 구글일 뿐인데, 그러니까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데도 그 돈을 주고 왜 그 자리를 꿰찼는가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제공하는 기본 세팅 값들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네이버의 초기 성공 요인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첫 시작이 네이버였으면 시작하는 검색 엔진이 네이버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습관적인 행태가 네이버의 검색량을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인 거죠. 2011년 미국 최대의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모든 기업이 대대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는 광고에 많은 돈을 쏟아부을 때 한 회사가 제발 우리 옷을 사지 말아주세요 라고 광고합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가져오는 환경 피해는 예상외로 엄청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우리 회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R2 재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킷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재활용된 섬유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매우 좋아서 한번 구입한 후에 가능한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 재킷의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환경 비용이 이 재킷을 사는 행위로부터 발생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가식적으로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진실성이 느껴지는 광고 메시지이죠. 이것에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판매량은 33% 증가했습니다. 광고 직후 14개의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고 매년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는 이들이 말하는 가치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오히려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무료로 반지꼬리를 나눠주거나 버리지 않고 수선해 입는 방법의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노출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 옳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아웃도어 웨어 시장에 노스페이스, 컬럼비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의 이름은 파타고니아였습니다.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기획, 생산, 광고, 재활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있게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했습니다. 1969년 설립돼서 긴 역사를 가진 한 중견기업의 이야기인데요. 2016년 당시 메이저 기업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상속세를 납부해 연일 이슈화가 되던 시점에 해당 중견기업은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주식을 물려받은 장남 회장이 상속세를 성실하게 분납하겠다 선언했죠. 이후 정규직이 98%라는 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소리소문 없이 해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이 회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인 가치 소비의 표본인 거죠. 소비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회사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오뚜기이고, 회사의 호의적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넘어 현재 소비자들은 갓뚜기라고 부릅니다. 이 진정성은요, 오히려 기업의 실수를 통해서도 더 성장의 기회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에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 피자 가게가 가장 맛없는 피자로 뽑혔습니다. 피자 소스가 우리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케첩 같은 맛이 난다. 피자 도우가 마치 종이 상자 씹는 맛이 나더라. 차라리 냉동 피자가 더 맛있을 듯.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때 이 피자집은 고객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몰랐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새로운 피자 메뉴를 개발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핵심 인력들의 진솔한 모습, 그들이 적극적으로 피자 맛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문제와 메뉴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화자찬을 하기보다 솔직한 의견을 듣기 원했고 개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영업 순이익이 2배 이상 성장했고, 피자의 주가가 캠페인이 시작되며 5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기류에 머무른 이 피자 가게는 우리가 아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가까운 예로 더 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메뉴에 대한 고객 의견을 보고 직접 여러 매장에서 배달을 시켜 시식하고 이것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고객들의 참여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점주들에게 피해가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개선되었을 거라는 암시로 다가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육수를 써요 하지 않죠. 이러면 못 먹어요 라고 오히려 내 매장을 악평하고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단순 점검이나 공개적으로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 브랜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더욱 올라가는 겁니다. 가맹점주들에게는 표준화를 유지하게 하고, 나아가 브랜드 퀄리티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해당 콘텐츠에 소비자가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하는 거고요. 이처럼 진정성을 통한 가치 소비는 아주 다양합니다. 모두가 친환경 화장품을 말하지만 친환경 하면 과일이나 채소가 떠오르듯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진열하는 방법을 선택한 화장품 브랜드도 있죠. 이 브랜드는 마치 야채 가게를 연상시키는 듯한 점원은 몇 개 드릴까요? 가 아니라 몇 그램 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친환경 화장품은 번화가에서
눈만 돌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는 친환경이라고 떠들지 않고 암시적으로 친환경임을 각인시킵니다. 식자재를 다루듯 진열하고 친자연주의 원료들이 보이도록 만들고 요소에 그들이 가진 진정성을 묻혀놓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900여 개의 매장, 1995년 창립 이후 연평균 10%씩 성장했고 약 10여 년 전에 이미 8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이 기업은 러쉬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마이클 노튼 교수와 댄 에리얼리 교수는 한 가구 판매점의 판매량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종이접기 과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만든 종이접기 작품들을 모아서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자 완성된 작품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웃돈을 줘서라도 자신이 만든 작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노동력이 투입돼 생산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더 큰 애정을 느끼고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우리가 아는 기업 이케아를 두고 탐구가 시작된 것이고, 이 효과를 일컬어 그들은 이케아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케아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구도 내가 옮겨야 하고 바닥에 부품을 깔아놓고 설명서를 들여다보면서 조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생이 더 높은 가치를 만든다고 해요. 마치 캠핑과 같은 거죠. 굳이 따뜻하고 쾌적한 집을 두고 만발의 준비와 짐을 옮기는 수고를 들여야 하고, 노지의 땅에서 불을 피우고 지주핀을 망치질해서 노상을 하고 다시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전 영상에서 말한 바 있듯 성공의 물꼬가 한 번 트이면 민들레씨가 퍼지듯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전염됩니다. 지나가는 콘텐츠로서 그냥 지식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비문학적인 책에서도 그 가치는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매일 쥐어진 검정 화면의 손바닥만한 기계에서 민들레씨가 미친듯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도구를 가진 것 같지만 누군가는 여가로, 누군가는 중독으로, 누군가는 동기를 얻고 배움을 갖고 고찰을 하는 도구로 쓰죠.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개척할 시장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었고, 핸드폰으로 TV 보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었고, 전기로 충전하는 차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누가 필요한 모든 걸 집 앞에 가져다 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그럼 이제 알 것이다. 꿈을 꾸는 자와 꿈을 이루는 자는 따로 있고, 굴복하는 자와 극복하는 자는 따로 있듯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다.